안녕하십니까, 경제학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교육 조건에 대해서 마지막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환율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58페이지 그 교육 조건 나왔습니다. 네. 자, 교육 조건. 그 앞에서 이제 리카르도 이론이나 허블러 등은 교육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리카르도는 그냥 그 가격비 사이에서 교육이 될 것이다. 범위를 말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가격비가 PY분의 PX, 이제 무역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9분의 8이었잖아요. 미국은 10분의 12였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어떤 교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고, 범위만 말했고요. 리카르도는 허블러는 정확하게 말했죠. 그림으로. 허블러는 이제 우리나라 생산 가능 곡선에 있다. 무역하기 전에 9분의 8이란 가격비가 요 가격비였다. 이게 이제 9분의 8이었죠. 그 무역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가격비가 올라가죠. 올라가는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미국은 내려가고 가격비가 내려오고 해서 중간에서 만나게 되죠. 그게 이제 요 기울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생산하고 여기서 소비한다 이랬는데, 요 노란선의 기울기가 이제 무역 이후에 가격비로서 PY분의 PX, 무역 이후의 가격비로서 요 중간에 어떤 값이겠죠. 9분의 8과 이제 10분의 12 사이의 어떤 중간의 어떤 값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허블러는 그림으로 이 노란선의 기울기가 균형 교육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자, 요에 대한 이제 계속 이야기인데, 그럼 이제 교육 조건이 이제 좋아질 것인가 나빠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이 교육 조건이 이제 올라가면은 교육 조건이 유리해지는 거고, 내려가면은 요 사이 값인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은 우리나라 교육 조건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한 나라 기준에 여기 이제 우리나라 기준 보면 수출제 가격이잖아요. 여기 이제 수입제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나라 기준에 요 분모가 수입하는 제하의 가격이고요. 이게 수출하는 제하의 가격입니다. 이게 수입제 가격분의 수출제 가격 비율. 여기 한 나라 기준의 교육 조건 산식입니다. 이게 우리 책에 보면은 559페이지 보면은 그 좌측에 이제 총 교육 조건도 나와 있는데, 수입량, 수출량으로 나타낸 총 교육 조건이 있는데, 그거로 해도 되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 총 교육 조건으로 하는 것보다 그 상품 교육 조건, 요 가격비로 되어 있는 요거로 가지고 교육 조건을 파가는 게 훨씬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 총 교육 조건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상품 교육 조건, 가격비로 구성되어 있는 요 상품 교육 조건이라는데, 요거로 가지고 한 나라의 교육 조건이 유리해진다, 나빠진다, 이렇게 이제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요. 요 PY분의 PX 요거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나라 기준의 교육 조건 산식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수출한 재화의 국제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 나라가 수입하는 재화 가격이 싸지면 당연히 교육 조건이 유리해지는 거죠. 수입하는 재화는 싸게 사오고 수출하는 재화는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교육 조건이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 이득이 발생하는 겁니다. 반대로요, 그 나라가 수출하는 재화가 싸지고 그 나라가 수입하는 재화는 비싸게 사오고, 그러면 돈 더 많이 들여서 수입하고 돈 덜 벌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교육 조건이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역 손해가 발생합니다. 네. 여기서 이 그림에도 보세요. 이게 그 수출제가 비싸지든 수입제가 싸지면 이 가격비가 올라가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이 가격비 선이, 요 교육 조건 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후생이 더 올라가잖아. 그 나라 국민들의 후생이 더 올라서 유리해지고, 요 파란 것이 작동하게 되면은 수출제가 싸지고 수입제가 비싸지면은 이 가격비 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잖아, 이렇게. 그럼 이제 국민들 후생이 깎이잖아, 이렇게. 깎이면 이제 무역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그럼 뭐 어떤 나라가 이제 교육 조건이 좋아지냐, 불리해지냐 이렇게 파악을 하면 요 식을 적어 놓고 노란 상황이 벌어지는지, 파란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보고 유리, 불리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이제 3번에는 교육 조건이 유리해지는 얘들, 4번에는 뭐 교육 조건이 불리해지는 얘들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적어놨는데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들 여기 책에 적어놨잖아요. 그 유리해지는 거 요 노란 거 보면은 첫 번째 보면 우리나라 수출계의 국제 가격 상승, 우리 철강이나 뭐 IT나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이 선박이나 우리가 수출한 자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국제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이거 보잖아요. 교육적으로 유리해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수입제의 국제 가격 하러 원유라든지 수입 원자재 이런 것들이 싸진다. 그러면 교육적으로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나라 수출제의 국내 선호 증가. 우리가 수출하는 이 X제를 수출하는데 일부에 팔았단 말이죠. 근데 이걸 국내에서 더 좋아하게 돼버리다. 국내에서 더 좋아하게 되니까 우리는 똑같은 가격으로 수출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걸 더 비싸게 팔라 하겠죠, 이제. 외국에는. 기회비용이 더 크니까. 국내에서 더 좋아하게 되니까 이걸 이제 1불 아니고 2불에 팔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출제 국내 선호 증가는 수출제가 비싸지게 돼 있다는 이 부분. 그래서 1번하고 3번이 같은 말이에요. 1번하고 3번.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은 수입제 국내 선호 감소. 우리 Y를 1불에 수입하고 있었는데요. 이걸 국민들이 이제 안 좋아하게 돼버렸다. 그럼 1불이면 안 사올 거 아닙니까? 이걸 더 싫어하게 됐다는 거예요. 1불이면 그럼 당연히 안 사오죠. 그럼 안 사오려면 이제 0.5불 정도면 사올란가? 그래 되니까 이제 수입제가 가격이 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2번하고 또 4번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1번, 3번, 2번, 4번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돼요.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5번입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우리 관세를 때리면, 이제 수입제에 대해서 관세를 때려버리면, 수입제가 싸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입 대국일 때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수입 대국이냐, 소국이냐, 수출 대국이냐, 소국이냐,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는데, 시험에. 그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수입 대국, 말 그대로 수입 국가로서 대국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YJ를 총 100개를 수출하고 있다 합시다. 자, 100개를 세계 시장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YJ를. 근데 이 100개를 전부 다 우리가 수입한다. 우리나라가 다 수입한다. 100% 대국입니다. 이 100개를 미국이 수출하는데 그 100개 전부를 우리가 다 수입한다. 그럼 우리의 수입 국가로서 대국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100개 중에 99개는 다른 나라가 수입해 가고요. 우리 1개 정도만 우리나라가 수입한다. 100개 중에 1개 정도만. 그러니까 수입 소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누가 수입 국가로 파워가 세겠어요? 수입 국가로서 파워가 센 쪽이 대국이죠. 대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100개 수출하는데 100개를 우리가 다 수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100개를 수입 안 하려고 관세를 때려버립니다. 관세를 때리니까 수입을 안 하려고. 그럼 미국 경제는 큰일 나겠죠. 우리 아이는 수출할 데가 없잖아, 지금. 우리가 관세를 확 때려버리면, 요 재화가 싸지게 됩니다. 싸지게 됩니다. 근데, 100개 중에 1개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요 1개 요 수입 안 하려고 관세를 때려버려요. 미국 콧방귀 끼겠어요? 100개 중에 1개밖에 안 되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국이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우리 미시경제학의 완전경쟁기업, 독점기업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소국은 완전경쟁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국의 행동은 가격 결정력이 없습니다. 대국이라서 대국의 행동은 가격 결정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수입 대국일 때만 관세를 때려서 수입을 안 하려고 두면은 이 재화의 수입제 가격이 다운됩니다. 다운돼서 교육 조건이 유리해집니다. 그런 건 이제 있고요. 나중에 또 우리 관세 효과에서도 보겠습니다만. 그 다음 교육 조건이 불리해지는 얘들은 이제 일단 위의 모든 역연상,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환율 상승,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 좀 이따 이제 환율 이야기 하는데요. 환율 올라가면 수출제 가격은 싸지고 수입제 가격은 비싸지게 됩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조건이 불리해집니다. 단 이제 수출제가 싸지니까 앞으로 수출은 늘어날 수 있겠죠. 수출은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 수출제가 싸지고
지금 수입제가 비싸지거든요. 환율이 오르면. 그래서 교육 조건은 불리해집니다. 환율이 오르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고 국민 소득이 증가되면은 우리가 앞에서도 했지만 거시경제학 쪽에서 수출은 우리가 이제 외생 변수로 잡아서 했는데 이 수입은요 반드시 소득의 비례함수로 들어왔죠. 소득의 비례함수. 수입은 내생 변수, 소득의 비례함수입니다. 소득이 많아지면 수입을 더 많이 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예전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수입을 더 많이 하려면 수입제가 비싸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 국민 소득 증가는 수입 선호가 증가되기 때문에 교육 조건이 악화되는 수입제가 비싸지기 때문에 교육 조건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수출 보조금. 자, 우리나라가 수출하는데 수출이 늘어나도록 정부가 수출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수출을 확 늘려버립니다. 그러면 이것도 대국일 경우입니다. 우리가 수출 대국일 때 수출 보조금 줘가지고 수출을 확 늘려버리면 수출지의 국제 가격이 다운되게 되어 있어요. 소국이면,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세계 시장에 봤을 때 우리가 수출 국가로서 미미한 소국이면 우리가 수출을 조금 늘려봐야 세계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국인데 우리가 수출 보조금주가 수출을 더 늘려버리면 국제 가격이 다운돼 버립니다. 우리 공급이 증가되면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수출을 늘린다는 건 공급 증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을 확 늘리면 가격이 다운되듯이 우리가 대국일 때만 수출 대국이 그 보조금주가 수출을 늘리면 수출제 가격이 다운돼서 교육 조건이 악화됩니다. 자, 이런 거 이제 해서 뭐 이거 외에도 뭐 다른 거 나오더라도 여기 이제 요거 노란 것이 작동하냐 파란 것이 작동하냐에 따라서 교육 조건이 유리해진다 불리해진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우리가 1절 순수 무역 이론이 끝났고요. 그 뒷페이지 참고에 이제 뭐 립진스키 정리라든지 바고아티 궁피파 성장 이런 뭐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단답형 용어입니다. 립진스키 정리가 뭐냐, 바고아티 궁피파 성장은 뭐냐 이런 이제 그런 건데 뭐 한번 석 부담 없게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만은 한번 석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제 아주 중요한 2절 외환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환율 이야기입니다. 환율은 뭐 거의 100% 출제된다고 보면 되고요. 어떤 시험에서나 100% 출제된다고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출제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국제경제학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이 환율 이야기입니다. 환율 이야기. 그래서 환율은 좀 잘 공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좀 까다롭고 하니까. 일단은 자 외환론이 이제 환율 이론입니다. 먼저 우리 환율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환율 표시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우리 책에 자국화 표시 있고 외화 표시가 있는데 그 외화 표시는 안 하니까 지워버리고 자국화 표시. 그러니까 우리 달러가 국제통화하니까 일부를 기준으로 해서 일부는 1,000원, 일부는 500원, 일부는 2,000원 이렇게 표시합니다. 시험에서도 그런 식으로 다 출제가 됩니다. 단 세계적으로 볼 때 유로만 틀리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처음 다 1달러는 메덴, 1달러는 1,000원, 1달러는 몇 위안 이렇게 나왔는데 그 유로는요 자기들이 기준이요 1유로당 몇 달러 이렇게 합니다. 유럽은 1유로당 몇 달러 이런 식으로 유럽은 달리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다른 나라는 처음 다 1불은 얼마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환율 표시입니다. 그 1원은 1000분의 1불 그거는 자 표시 안 하고 그렇게 표시 잘 안 하고 하니까 그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바로 이번에 우리 이제 오늘날 변동환율 제도죠. 이 오늘날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나. 자, 원론적으로는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현실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환율에 대해서 개입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는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 완전히 환율에 대해서 정부는 노타치, 시장 원리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외환이라는 건 달러입니다.
외환시장의 외환의 수요 공급 균형에서 붕어빵 수요 공급 균형에서 붕어빵 가격 결정되듯이 달러의 시장의 수요 공급 균형에서 환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게 원론적으로 변동환율제도의 환율 결정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나라 전국에 달러를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그럼 이런 구체적으로 어디냐면은 뭐 여러 군데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주로 국민들은 이제 은행 가서 달러 사고 은행 가서 달러 팔고 하잖아요. 원래는 중앙은행 가야 됩니다. 한국은행이 외환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가야 되는데 한국은행은 전국에 지점이 많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이제 한국은행이 외환 업무를 대리시켜 놨어요. 좀 대신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 그러면 우리 시중은행 가면 얼마든지 뭐 1,000원을 들고 달러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달러를 갖고 이제 은행 가서 또 달러를 팔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개인들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걸 전국에 우리나라 이제 하나의 그 달러 거래 시장으로 봤을 때 달러를 사고자 하는 수요가 있고 달러를 팔고자 하는 공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수요 공급 균형에서 대미 달러 환율이 결정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환율 요거를 이제 외환시장의 수요 공급 균형에서 정해지는 환율 정확한 명칭도 좀 공부합시다. 우리가 주로 뉴스에 보고 듣고 하는 환율이 요 환율일 건데 이게 정확한 환율은 명목 환율입니다. 나중에 실질 환율이라는 환율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확한 명칭은 명목 환율입니다. 명목 환율. 알겠죠? 지금 요게 1대 1,000원이라 가정합시다. 자, 1대 1,000원 이게. 요게 1불은 1,000원. 요게 이제 명목 환율. 외환시장의 수요 공급 균형에서 정해지는 환율. 요게 명목 환율입니다. 그러면 여기 환율이 오를 건가 내릴 건가 이거 파가면은 요 이제 수요 공급 원리를 따지는 거예요. 달러 수요의 증가나 달러 공급이 감소되어 이 균형이 위로 가죠. 이제 요 균형이 여기서 위로 간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균형점이 위로 가면은 여기 달러가 여기 1불 1,000원이면 이렇게 균형이 위로 가면은 1불 2,000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균형점이 위로 가면 수요 증가나 공급 감소로 균형이 위로 가잖아요. 그러면 1불 2,000원이 됩니다. 요걸 이제 환율은 1,000원에서 2,000원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걸 환율은 상승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환율은 상승했다 이렇게 말하고 원화 가치는 떨어진 거죠. 그죠? 원화 가치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화 가치는 하락했다 혹은 평가절하됐다.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평가절하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평가절하됐다 이 말이나 환율이 상승했다 이 같은 말입니다. 시험에서도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용어를 기억하세요. 1불 1,000원이 2,000원이 된 것을 환율은 상승했다. 원화 가치는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이 내려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외환 수요가 감소하든지 외환 공급이 증가하든지 해서 균형이 내려가면요. 여기 1대 1,000원이니까 여기 내려가면은 1대 500원이 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환율이 내려간 거죠. 환율은 하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00원에서 500원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돈 가치는 올라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화 가치는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평가절상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가절상됐다.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이거 이제 환율 표시방구도 이거 알아두시고요. 요리된 걸 환율 상승, 평가절하. 요리된 것을 이제 환율은 하락, 평가절상 이렇게. 이제 이게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게 파악하면 돼요. 우리가 붕어빵 시장의 가격 따듯이 이 외환 시장의 가격이 환율이라 보고요. 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어떠한 현상이든 오늘날 변동환율제도에서는 우리나라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물어보면 요거로 다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 따져가지고 이제 다 파악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환율을 이렇게 이제 파악하려면은 이 달러의 수요 요인, 수요의 증감 요인과 공급의 증감 요인을 알아야 이제 환율이 오를 건가 내릴 건가 파악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외환 수요 요인은 뭐 있는가 이제 잘 보십시오. 달러 수요 요인은 뭔가? 자,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은행 가서 원화를 들고 1,000원을 들고 은행 가서 일부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무슨 목적이냐 가보세요. 지금 환율이 1대 1,000원일 때 1,000원을 들고 은행 가서 1,000원을 주고 달러 일부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다. 수입업자입니다. 수입업자는 이제 미국에서 1불짜리 미국을 물품을 수입해서 1불로 대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원화를 1,000원을 지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불을 지불해야 되니까 1,000원으로 1불 사서 이제 지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업자. 수입업자는 한국이고 이제 여기 미국이다 말이에요. 그 한국의 이 외환시장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외환시장이. 그럼 이게 이제 수입업자는 이제 물건을 수입하고 달러로 대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달러를 대금을 지불해야 되니까 여기 달러 사가지고 달러를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수입업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한다. 미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려고 하면 달러가 필요하겠죠. 원화로 살 수 없잖아. 미국 주식인데. 그래서 미국에 투자한다 나는. 그러면 이제 원화를 갖고 달러를 사서 1,000원을 갖고 달러를 일부를 사서 이제 미국의 주식을 1불짜리를 삽니다. 미국에 투자하려면 그렇게 되죠.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이거 나가는 거 아닙니까? 수입업자도 물건을 수입해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고 미국에 투자로 간다. 이 달러가 나가는 겁니다. 미국에 유학 간다. 미국에 여행 간다. 저 달러가 필요하죠. 미국에 여행 가려면 여기 달러 사가지고 달러 갖고 미국에 가서 여행하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여행 간다. 미국에 유학 간다. 뭐 하여튼 미국에 땅 사러 간다. 뭐 하여튼 미국에 가서 돈을 쓰려면은 미국에 돈을 지불한다든지 미국에 가서 돈을 쓰려면 여기 달러 사가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모든 요인의 달러 유출, 미국 쪽으로 유출이 우리나라의 이 달러 수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형태의 외화 유출, 달러 유출, 미국 쪽으로 유출, 이것이 우리나라의 이 달러 수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달러 공급은 온갖 형태로 외화가 유입되는 것. 정반대입니다. 외화가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달러 공급이 되겠습니다. 뭐 이제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수출, 우리가 수출을 했다. 달러를 벌어왔다.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고 달러를 벌어왔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달러를 그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원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달러 1불 받은 거 가지고 수출해갖고 미국에서 달러 받은 거 가지고 원화로 바꿔야 되니까 은행 가서 달러를 팔고 살 거 아닙니까? 그죠? 달러를 팔고 1,000원을 가지고 오겠죠. 1,000원을 이제 받아가 쓰겠죠. 수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자본가 한국 주식 사러 들어온다. 한국 주식은 1,000원 일이 돼 있잖아요. 일부를 갖고 그걸 1,000원짜리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갖고 오지만 그걸 이제 1,000원으로 바꿔가지고 1,000원짜리 한국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 들어온다, 한국에 여행 들어온다, 한국에 뭐 땅 사러 들어온다, 한국에 유학 온다, 뭐 이런 거. 이 달러가 들어오면, 이거 보세요. 달러가 미국 쪽에서 한국에 들어오면 이 달러를 유통할 수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은행 가서 달러를 팔고자 하겠죠. 은행 가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바꿔가지고 쓰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갖 형태의 외화 유입은 달러 공급의 단계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출 유입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중앙은행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중앙은행은 달러를 관리하거든요. 달러를 이제 많이 관리하는데 그 중앙은행이 시중에 있는 달러를 사들이기도 하고 시중에 달러가 부족하면은 자기 금고 있는 달러를 내 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들인다. 이제 중앙은행이 하는 거는 달러를 사들인다, 판다. 사들인다, 판다. 그대로 이제 수요 공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외에는 모든 유출은 달러 수요, 모든 외화 달러 유입은 달러 공급이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외화를 사들인다, 매입한다. 매입이 수요 아닙니까? 중앙은행이 달러를 사들인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달러를 시중에 내판다. 외화를 시중에 매각한다. 공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보세요. 외화 유출 증가, 중앙은행이 외화 매입을 증가시킨다 하면 환율이 오른다, 절하된다. 그
외화가 유입이 많이 되고 중앙이 외화를 매각한 다음에 이게 오른쪽으로 와서 이제 환율이 내려간다. 평가 절상된다. 이렇게 파악하면 돼요. 물론 반대도 반대요. 외화 유출의 감소, 외화 유입의 감소 반대도 작동합니다만 이렇게 파악하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날 변동 환율 제도와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파악하는 일반론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나오면은 이걸 해가지고 요 수요 공급 따지면 돼요. 요 요인인가 따져가지고 이 균형의 어디로 가는지 파악해서 이렇게 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론이 끝났고요. 요 안에 포함되는 이론으로 그 두 가지 이론, 요 안에 일반론에 포함되는 이론입니다. 이론으로서 하나는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이론이 있고요. 하나는 이자율 평가설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론을 또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예, 이제 어떤 한 측면만 갖고 이제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설명하는 이론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매력 평가설, 그 다음에 이자율 평가설, 요거는 일반론을 설명됐고, 여러분, 그 국제 간에 미국하고 우리하고 요 자금이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주된 것은 첫 번째, 수출입을 통해서 달러가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수출하면 달러를 벌어오고, 수입하면 달러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수출입을 통해서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자금 흐름이 있고, 이것도 나중에 또 우리 국제 수지에 가보면은 경상수지 쪽이라 합니다. 경상수지. 그 물건을 수출입하면서 이제 달러 대금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자금 흐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투자 자금이죠.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팔면서 왔다 갔다 하는 자금 흐름. 여기 이제 우리 또 국제 수지에 가보면은 자본 금융 계정이라고 나옵니다. 금융 계정. 크게 그 외에도 소소한 자금의 흐름이 뭐 여행이라든지 이민이라든지 뭐 이런 자금의 흐름이 있지만 큰 자금의 흐름은 수출입을 통한 자금 흐름과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자금이 흐르는 게 수출입을 통해서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투자 자금, 네? 주식 투자, 정권이나 뭐 직접 투자든 투자 자금에 의한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큰 두 흐름이 있다. 그죠? 거기서 이 수출입을 통해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환율이 어떻게 되겠다 설명한 게 구매력 평가설이고요. 투자자금의 왔다 갔다 하면서 유출 유입되면서 투자자금이 유출 유입되면서 환율이 어떻게 되겠다 설명하는 게 이자율 평가설입니다. 크게 두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인 구매력 평가설을 구매력 평가설은 좀 간단합니다. 구매력 평가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매력 평가설은 그 수출입을 통한 자금의 흐름인데 이제 변수 하나만 따지면 되거든요. 자, 먼저 구매력 평가설요. 구매력 평가설. 이거는 단기의 환율 결정설로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단기의 환율 결정설로 설득력이 높은 이론이 이자율 평가설이고요. 그 투자 자금에 의한 환율 결정 이론이 이제 설득력이 있고, 이거는 장기적 환율 결정에 설득력이 있다고 합니다. 장기적 환율 결정에 설득력이 있는 이론, 구매력 평가설부터 공부해 봅시다. 일단 공식부터 접근해 볼까요? 구매력 평가설은 딱 변수 하나만 따집니다. 물가입니다. 물가 변수. 물가 변수. 자, 여기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여기 미국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PF 도트. 미국의 물가 상승률, 한국의 물가 상승률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의 차이만큼 우리나라 환율이, 명목 환율이 변한다는 이론입니다. 자, 수치로 보면 이 계산 문제 나옵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물가가 5% 올라갔고요. 미국이 물가가 3% 올라갔다. 구매력 평가설에 의하면 우리나라 환율이 어떻게 되지? 하면 계산하면 이거 빼면 됩니다. 그냥 5% 빼기 3%는 우리나라 환율은 2%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반대면 우리는 이 환율, 우리 3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면 우리나라 환율은 2% 내려가고요.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수학적인 내용은 이런 관계입니다. 물가가 높은 나라가 환율이 오른다는 논리입니다. 미국 상대 국가의 물가 상승률 차이만큼
환율이 변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면 물가가 왜 높으면 환율이 오르지? 물가 높은 나라가 수입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보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우리가 재화 가격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국 재화를 수입합니다. 수입을 늘리니까 수입은 외화 유출의 증가입니다. 수입은 외화 유출의 증가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입을 늘리니까 이제 외화 유출이 된단 말이에요. 수입은 외화 유출이거든요. 외화 유출 중 외환 수요의 증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물가 높은 나라가 수입을 늘리기 때문에 외화 유출돼서 환율이 올라간다. 그런 논리입니다. 이제 변수는 딱 한 개 물가 상승률이라는 변수로 수출입이 요 나라는 이제 반대죠. 미국은 이제 수출되겠죠. 수출은 외화 유입이니까 저 나라는 환율이 내려가겠죠. 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우리나라하고 반대입니다. 반대. 이 상대적 논리니까. 수출 물가 낮은 나라는 수출이 되니까 외화 유입에 의해서 저 나라 환율이 내려가겠죠. 우리는 수입을 해가지고 외화 유출로 환율이 올라간다는 그런 논리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수식으로 보면은 이게 구매력 평가설인데, 요거하고 이 구매력 평가설은 물가를 따져가지고 환율을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거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게 빅맥 환율입니다. 빅맥이라는 게 이제 맥도날드 햄버거 있잖아요. 빅맥. 여기 전 세계적으로 체인점이 많이 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맥도날드 빅맥이라는 햄버거의 현지 가격으로 물가를 비교하는 환율, 요걸 빅맥 환율이라고 해요. 빅맥 환율. 그래서 이 빅맥 환율이 이제 그 각 나라의 물가 환율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나라의 물가를 대변하는 환율인데요. 요거하고 이제 요 구매력 평가설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책에도 이걸 빅맥 환율로 정명을 이렇게 이제 가로에 치놨는데, 그 좌측에 이제 여백에다가 560회 여백에다가 요걸 제가 빅맥 환율로 하고 요 구매력 평가설 요 내용을, 요거는 숫자적으로 본 거고 공식으로 본 거고요. 요 내용을 이제 빅맥 환율로 정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 책에 여백에다가 이런 좀 적어 놓으세요. 지금 뉴욕시에 요 햄버거입니다. 요 빅맥입니다. 빅맥. 맛없게 생겼지만 햄버거라 생각하세요. 요거 얼마냐 물어보니까 뉴욕에 지금 팔리고 있는 이 빅맥이 1불이라고 합니다. 1불. 여기 이제 미국제 가격이라 이 말이죠. 미국 물가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우리가 이 강남에 이 똑같은 빅맥이란 햄버거가 얼마냐 이러니까 2,000원이라. 2,000원. 이게 이제 한국 물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빅맥 환율은 1불 2,000원입니다. 여기 빅맥 환율, 요 가격, 현지 빅맥의 가격을 갖고 바로 환율로 말하는 게 빅맥 환율입니다. 빅맥 환율은 1불 2,000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은행의 외환시장의 명목 환율이 얼마냐 보니까 우리나라 은행의 명목 환율이요. 우리나라 은행의 명목 환율이 1대 1,000원이라고 가져갑시다. 1대 1,000원. 은행의 명목 환율은 1대 1,000원이라. 빅맥 환율은 1불 2,000원인데 은행의 명목 환율은 빅맥 환율은 1대 2,000원인데 은행의 명목 환율은 요 명목 환율, 외환 수요 공급에 대한 명목 환율은 1대 1,000원입니다. 그럼 어그러져 있죠. 빅맥 환율하고 빅맥 환율하고 명목 환율하고 어그러져 있죠. 틀려져 있죠. 그럼 요때 잠깐요. 그럼 요 은행의 지금 환율은 어느 나라 돈이 실질 구매력에 비해서 가대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은행의 요 환율은 1불하고 1,000원이 바뀌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실질고 빅맥으로 보면 1불하고 2,000원이 똑같은 빅맥이잖아요. 1불하고 2,000원이 교환돼야 할 판인데 은행에는 지금 1불과 1,000원이 교환되고 있어요. 그럼 요 이제 은행에서는 어느 나라 돈이 실질 구매력에 비해서 가대평가되고 있습니까? 원화죠. 원화가 가대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율이 낮은 게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빅맥으로 보면 이 상품 가격인 빅맥으로 보면 1불하고 2,000원이 교환돼야 되는데 지금 은행에는 1불 1,000원이 교환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이 돈이 실질 구매력에 비해서 가대평가되고 있잖아. 은행에서는. 이런 거 아시는데 원화가 요 일부 천원이라는 것은 원화가 실질 구매력에 비해 가대평가되고 있습니다. 가대평가되고 있다.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단 말이에요. 은행에서는 우리나라 돈이 실질 구매력에 비해서. 이런 거 아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 보면은 미국 뉴욕 시민이 우리 한국의 강남에 요 빅맥을 수입해 갈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뉴욕에 있는 빅맥을 수입해 사먹는 게 유리합니까? 당연히 우리가 수입하는 게 낫겠죠. 또 2,000원 주고 우리나라 거 사먹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거 빅맥 사먹으려면 2,000원 주고 사먹어야 돼요. 근데 미국 거 요거 수입해 먹으려면 1,000원만 필요합니다. 왜? 은행에 지금 우리나라 돈이 가대평가되고 있으니까 1,000원 들고 은행에서 일부를 바꿔가지고 요거 수입해 사먹으면 이거 반값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수입을 늘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점점 수입을, 우리 요거 안 사먹고요. 미국 거를 수입해 먹는다는 거죠. 네. 그게 우리가 이제 이게 명목환율에 비해서 우리가 물가가 높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물가가 높으면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물가가 높으니까 이게 물가가 높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거를 수입해 사먹게 됩니다. 그럼 수입해 사먹는 수입은 외화 유출이니까 이제 이 환율이요 점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때 이제 이 빅맥 가격은 그대로라 치고요. 안 주겠어요? 빅맥 가격은 1불 2,000원 그대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하니까 외화 유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외환시장이 이제 외화 유출로 외환 수요가 점점 이게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가면 이렇게 1,100, 1,200, 1,300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가면 일대 1,900원 하더라도 계속 수입해 사먹겠죠. 수송비 없다는 전제하에 일대 1,900까지 올라가더라도 수입하겠죠. 이거 2,000원 주고 안 사먹습니다. 그럼 계속 이제 수입을 하니까 결국 이 명목환율도 얼마가 된다? 명목환율도 일대 2,000원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명목환율도 결국 빅맥환율처럼 1대 2,000원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빨간 게 이 구매력 평가서를 수식을 증명한 겁니다. 아, 우리나라가 물가가 높네. 명목환율이 1대 1,000원인데 우리가 빅맥환율은 1대 2,000원인데 우리가 물가가 너무 높구나. 우리나라 재화를 안 사먹고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된다. 수입을 한다. 그럼 수입하면 이제 명목환율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빅맥환율과 명목환율이 일치되게 됩니다. 그렇지? 그럼 이리 되면 이제 여기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게 된 건데요. 요 부분이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게 됐다. 그러면 일물 일가 법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 이제 사먹어도 2,000원이 필요하고요. 이제 명목환율도 1대 2,000원이니까 미국 거 수입에 사먹어도 2,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물 일가 법칙이 성립한다 이러고요. 그리고 일물 일가 법칙이 성립하게 되면 실질환율 적어놓으세요. 실질환율 나중에 배우는데요. 실질환율은 무조건 1이 됩니다. 이거 이미 적어놓으세요. 실질환율이나 환율이 따로 있어요. 실질환율은 무조건 1이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하고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게 되면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하게 되고 실질환율은 무조건 1이 됩니다. 이렇게 적어놓기 바라고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적어놔야 지금 책이 없잖아. 지금 빅맥환율로 정리만 해놨지. 이런 내용은 안 적어놨으니까 책에다가 이러면 이걸 반드시 적어놓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공식 적어놓고요. 이거는 계산 문제에 필요한 거니까 구매력 평가설이 물가 상승률 차이만큼 환율이 변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물가 높은 나라가 수입을 하기 때문에 외화 유출로 환율이 올라간다는 그런 내용이고 더 상세한 내용이 빅맥 환율로 설명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구매력 평가설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구매력 평가설은 요거 수식 알아두시고요. 내용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마지막에 이제 구매력 평가설은 단기에는 잘 안 맞다. 장기에는 좀 설득력이 있는데 이 장기적 현상이면 이게 맞아요. 근데 단기에는 잘 안 맞다고 합니다. 그럼 단기에는 왜 구매력 평가설이 설득력이 떨어지는가? 이거 이제 우리 책의 또 뒷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시간상 다음 시간에 계속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또 이자율 평가설 아닙니까? 다음 시간에 아주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 이제 다음 시간에 그 구매력 평가설의 문제점과 이자율 평가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